이번 시간에는 소방관계법규 실전 동영 모의고사 제5회차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업종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이거 문제 푸실 때 항상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거 이걸 정확하게 좀 잘 보셔야 돼. 이게 흘려서 만약에 옳은 것 같은데 1번이 옳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 체크하고 가시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집중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1번 소방시설 공사업 전기 분야라고 물어봤습니다. 전기 분야 법인의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이다. 이거 기계 분야도 마찬가지죠. 공사업은 기본적으로 시공 쪽은 자본금 1억 원을 두는 이유가 기본적인 인건비 문제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사가 멈춰졌을 때 다른 공사로 진행됐을 때 이어져야 되는 부분 때문에 자본금 1억 원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봅니다. 자, 2번 소방시설 공사업 기계 분야의 주된 기술 인력은 기술사 또는 기계 분야 설비 기사 1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3번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의 보조 기술 인력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은요, 기본적으로 각 분야별로 1명씩 있어야 되고, 보조기술 인력은 1명이 아니라 2명입니다. 이게 1명이 되려면은 전문이 아니라 여기를 지어야겠죠?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 인력이 1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틀린 얘기고요. 4번 보시면요.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의 영업 범위는 기계 및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까지 다 포함이 된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 보조 인력은 1명이 아닌 2명이 돼야 됩니다. 특히 공사업종별 등록 기준은요. 각 기준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인력들 꼼꼼하게. 그리고 소방시설 공사업법에서는 공사업법 실제 공사 시공이라고 표현해야겠죠. 그쪽 공사 분야하고 감리업자 배치 기준하고 감리업자가 일하는 거 이거 위주로 꼼꼼하게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2번 문제 보시면요. 자, 벌금 문제와 관련된 건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 조금 더 세련되게 문제를 내려면은 여기에다가 앞에 소방 시설 공사업이 좀 들어가면 조금 더 세련되게 정확하게 표현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소방시설 공사업법에서 1년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법행위를 무엇이냐. 1번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준 경우에는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둘 이상의 이 전문 기술 인력들 전문 기술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업종에 2개 이상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중 취업 금지예요. 다만 공무원과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업종이 아니라 그냥 내가 조금 부업으로 돈을 더 벌고 싶다 이런 경우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같은 업종에는 2개 이상 취업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자 여기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3번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여기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가 굉장히 각 법령마다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화재 조사를 나가서 비밀을 누설하게 됐을 때는 300만 원이죠. 소방 특별조사를 나가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누설하는 경우가 좀 틀리고요. 자, 그리고 이 소방시설 공사업에 나가서 알게 된 비밀이라든가 이거는 관리감독과 관련된 문제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나갔을 때 그 금액들이 다 틀립니다. 특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쪽에서 소방 특별조사 같은 것을 나가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도 1년 1,000만 원에 해당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 누설이 각 법령마다 정해진 규정이 다릅니다. 그것도 이렇게 크로스 체크로 한 번씩 보시면은 괜찮고요. 그리고 또 그거와 맞닿아 있는 게 관계인이 이 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또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도 각 법령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금액들이. 그래서
예전까지는 문제가 지금 이런 형식으로 대체적으로 특정한 법을 정해서 자, 비밀을 누설했을 때 이 법에서는 얼마냐,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체를 묻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재 조사일 경우와 소방 특별 조사일 경우와 감독에 따른 그 조사 업무 때 각각 알게 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꼼꼼히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감리업자의 업무를 위반해서 감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특히 벌금은 대체적으로 소방관계법규를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징역이 1년이면 1,000만 원. 자, 같이 가죠. 1년 이하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하. 요거는 외우시는데 팁으로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은 3,000만 원, 5년은 5,000만 원, 7년은 7,000만 원, 그리고 10년은 1억 원입니다. 1억 원 이하. 이게 다르게 가는 케이스들은 한 번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기준점을 잡아서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는데 편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 비밀 누설도 자, 앞에 화재 조사를 나가서 비밀을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것이냐, 아니면 소방 특별조사를 나가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을 한 것이냐, 아니면 소방시설 공사업이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도 그 감독이나 감독에 의해서 관리나 감독 차원에서 나간 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것까지 정확하게 크로스 체크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요. 소방시설 업의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해서 물어봤습니다. 특히 이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분야입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차분히 다들 잘 봐 주셔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 자, 일단 등록 결격 사유 해서 물어봤고요. 첫 번째 나오시는 분은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요. 흔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성인들 중에서 치매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소방시설 공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등록한다 그럼 안 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분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자, 다음 2번 소방 관련 법규. 소방관계 법규라는 말은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그 다음 위험물 안전관리법까지 이 4개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 그러면 일단 건축법 정도까지가 하나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런 경우에도 등록 결격 사유입니다. 그럼 2년이 지나야지만 그때부터 재등록, 그러니까 등록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3번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취소된 경우에는요. 3년이 아니죠. 3년이 아니고요. 2년 지나면은 다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틀린 얘기고요. 4번은요. 소방관계법규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등록 결격 사유 안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3번이 틀린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4번 볼게요. 4번은 소방시설 공사에 착공신고를 물어봤습니다. 착공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1번 본부장 또는 서장은 착공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줘야 된다. 자, 여러분들 그 날짜들 언제까지 통보해 주는 것들 중에서 날짜들을 다 외우셔야 되는데 특히 지금 이런 착공신고는 2일이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 배수 변경은 1일이죠. 그래서 가장 짧은 것들 그 특징들이 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
정확하게 좀 암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2번 공사업자가 소방시설 공사를 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소방청장이 정하는 것들은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이거를 여러분들 하나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법규명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의회에서 만든 이 세기 안에는 의회에서 만드는 법률과요. 대통령령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시행령이라고도 하죠. 대통령령이 있고요. 자, 여기서는 뭐 부령은 워낙 많은 부서의 명이 다 있는데 행정안전부니까 행정안전부령만 따질게요. 이거는 모든 국민이 다 지켜야 되는 추상적 일반적 법률이에요. 그래서 다 지키는 거고 지키는 것들이고요. 그 밑에 행정 규칙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특별권력관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무원이나 수용자나 군인이나 이런 분들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방에서는 소방 청장 고시나 무슨 훈령이라든가 명령이라든가 일일 지침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좀 전에도 얘기했어요. 이런 행정 규칙과 관련된 것들은요. 소방청 내에 있는 소방 공무원들만 듣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소방에서 관련된 기관들, 부서들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을 놓고 봤었을 때 문제를 다시 보시면은 자, 공사업자는 일반인이에요. 이 일반인들은 권력관계로 보면 일반 권력관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일반 권력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청장이 어떤 고시사항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고시라고 해서 뭐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고시 일일명령, 훈령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훈령이라든가 일일명령 이런 거 내려지면 이런 행정규칙 분류 안에 내려지면은 예컨대 근무 시간을 정해놨다든가 근무할 때 뭐 내근할 때 우리는 슬리퍼를 못 신게 한다든가 아니면 출퇴근에 뭐 2교대를 할 건지 3교대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그럼 그 누구만 해당되느냐 공무원들만 해당돼요. 근데 공사업자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소방청장이 정한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령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일반인들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법규명령 그 과정 안에 들어가야 돼요. 법규명령 과정 안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행정안전부령 이상이 되는 법률로 규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틀린 얘기고요. 3번 보실게요. 3번은요. 공사업자는 소방시설 공사를 하려면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본부장이나 서장에게 신고한다. 4번 공사업자가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하게 되어 있다. 자, 어떤 령에 의해서 신고하잖아요. 그럼 그 변경도 그 령에 의해서 같이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문제를 잘 외우시거나 그러니까 지문을 잘 외우시거나 아니면은 잘 푸실 수 있는 팁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5번 문제 이어서 진행을 해보시면요. 5번 문제는요. 소방기술의 자격정지 및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중 2차 자격 취소 기준의 위반 사항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또는 경력 수첩을 받은 경우는요. 이거는 시원적 무효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법률적으로는. 자, 자격이나 경력 수첩을 거짓으로 발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무효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1차에 바로 자격 취소됩니다. 2번 자격 수첩 또는 경력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에 한해서는요. 이것 또한 바로 자격 취소가 됩니다. 3번 자 소방기술 자격자들은 동시에 2개 이상 즉 같은 업종의 2개는 이중 취업 안 됩니다. 동시에 2개에 취업한 경우에 한해서는요. 자 2차에 한해서 기본적으로 2차인 경우에만 자격 취소가 되는 거고 1차는 다른 처분이 내려지게 돼 있죠. 다음 4번 보시면요. 업무 수행 중 해당 자격과 관련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특히 고의는 뭐 봐줄 법률적으로도 고의는요 여러분들 봐주는 게 없어요. 고의는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과실 중에서도 중대한 과실은 고의와 같이 묶여서 가는데요. 이러한 경우 손해를 입히고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요 바로 1차에 자격 취소가 됩니다. 보통 1차에 뭐 경고를 내리는 케이스도 있고요. 1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때 어떻게 돼요? 보통은 이거 하실 때 1차, 2차, 3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셔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는요. 무창층에 관련된 질문이죠. 자, 무창층이라는 건요.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어떤 이런 특정한 강의실이 있는데 여기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의 구멍만 있는 경우를 무창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상에 있는 층 중에서. 자, 그랬을 때 자, 무창층에 안에 개구부라는 게 있는데 개구부는 쉽게 생각할게요. 사람이 구멍으로 탈출할 수 있는 거를 만들었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개구멍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빠져나갈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랬을 때 이 무창층 안에 개구부를 설치할 때 개구부가 무창층이 뭔지를 정의하고요. 그 안에 개구부를 설치할 때 개구부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름은 60cm 이상의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자, 개구부의 크기를 60cm 이상. 60cm면은 상당히 커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소방에서는 60cm가 아니라 50cm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뭐 50cm 원형의 지름인데 글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정말로 몸이 아주 뚱뚱하다 그러셔야 되나? 그러신 분들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흔히 운동을 많이 해서 어깨가 되게 넓어봐야 50cm 겨우 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정도면 어깨 약간 구부리면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50cm면 충분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들 중에서 수영선수들 이렇게 어깨 굉장히 넓은데, 막상 재보면은, 정말 크신 분들이 한 54cm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본인이 어깨가 되게 넓어서 나는 못 빠져나갈 것 같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50cm면은, 외지간한 덩치가 크신 성인 남자들도 다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 해당 층의 바닥 면적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높이 이내일 것. 1.2m라는 건요, 보통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허리 아래 정도, 허리 정도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빠져나가는 구멍인데 만약에 이게 1.5m나 이렇게 해서 가슴 높이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가기가 힘들죠. 근데 허리 아래 정도의 높이일 때가 빠져나가기 편하기 때문에 1.2m 아래이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이 개구부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창층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구부를 벗어났을 때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 뭔가 빈 공간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에 장애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쉽게 부술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기본 개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7번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요. 자, 소방용품을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이 되고 있는 거죠. 자, 1번 보시면요.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하는데 소방용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소화 약재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는 해당된다. 자, 소화설비는요. 제품 또는 기기로서 소화 약재까지 맞는데요. 다만 여기서 소화 약재 외의 것을 사용한 간이용구는 제외됩니다. 포함이 아니고요. 제외된다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지문이죠. 다음 2번 지문 볼게요. 경보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는 해당된다. 단 음향장치는 경종만 해당된다. 여러분 경종하고 타종은 좀 구분하죠. 경종은 안에서 올리는 거고요. 타종은 밖에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종 같은 경우는 음향장치 같은 경우는 경종만 해당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입니다. 3번 특히 여기서 여러분 소화 용품 외우실 때요. 가로 열고 모 포함, 모 제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완강기도 간이완강기라든가 이런 거 포함, 지지대 포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집중적으로 헷갈리지 않으시게 외우시는 게 이 시험 잘 보시는 포인트입니다. 3번 피난구조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충전기를 포함한
공기호흡기는 해당한다. 4번 소화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방염제는요. 방염의 방염 도료 및 방사성 물질이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8번 문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면요. 소방 대상물에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 폐쇄 혹은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소방관계법규는 누가 운영권자, 설치권자인지 누가 권한권자인지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암기가 안 됐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으로 일단은 분류를 좀 해보셔도 대략 비슷한데 완전히 뭐 100%다라고까지는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금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암기하실 때도 이 기준을 좀 생각하시면서 암기하셔야 돼요. 통상 한 5분 정도로 소방관계법규를 나눌 수 있는데요. 자, 권한권자에서 첫 번째 일단 시도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청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님이 있죠. 그 다음에 소방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이 소방대장입니다.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뭔가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그러면은 시도지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손실보상과 두 개가 엮였다. 그럼 요렇게 두 분이 됩니다. 시도지사나 소방청장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소방관계법규에서 가장 권한과 운영과 설치의 근간을 이룬다 그러면 요렇게 세 분이 됩니다. 소방본부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입니다. 특히 이렇게 세 분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언가를 설치, 운영과 관련된 것들이 전국 단위가 됐다. 그리고 무언가 조치를 내렸다든가 하는 것들은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 이렇게 세 명이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거 외에도 소방 관련 교육이나 훈련이다. 그럼 이것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리들은요, 일정합니다. 누군가 설치했다, 운영했다, 그럼 그 조치도 다 일관되게 같이 갑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청장, 본부장, 서장 이렇게 세 분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요렇게 두 분만 이렇게 동그라미 갈 때가 있어요. 이거는 무언가 설치, 운영, 조치 아니면 교육, 훈련인데 이게 지역 한정으로 엮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했다 그러면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권한이 맞는데 지역으로 어떤 권한이 지역 권한으로 묶였다 그러면은 소방청장이 빠지고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이렇게 두 분만 권한을 가지고 가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권한이 전국이냐 아니면 지역이냐로 묶였냐를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또 그리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이렇게 세 분이 엮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세 분이 엮이는 경우의 대표는요. 현장성입니다. 예컨대 강제처분이라든가 피난명령이라든가 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시설에 대한 조치명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활동 지휘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입니다. 그리고 소방대장만의 단독 권한이 하나 있는 거는요.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은 소방대장만의 권한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근데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소방대장은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등 안에는요. 출동팀장이 될 수도 있고요. 출동한 팀들 중에서 최고 선임자가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하고 소방서장님은요. 대장이 될 수도 있지만 되지 않았을 때는 활동구역 설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활동구역 하면 무조건 대장을 찾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방대장이라는 직책을 안 맡았으면 그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직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거 잘 구분하시고, 자,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이렇게 세 분이 어떤 설치 운영이라든가 뭔가 조치 명령을 내린다거나 하는 거에 가장 근간입니다. 그런데 그 조치 명령이 지역으로 묶였을 때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되는 거고, 기본 근간은 세 분이 된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안고서 하나하나씩 암기를 좀 하시면 암기하시기가 비교적 좀 수월해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 개념을 놓고 보셨을 때 보시면요. 자, 소방 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 금지입니다. 이거 어느 지역이라고 안 써 있어요. 예컨대 뭐 화재 경계지구라든가 이렇게 뭔가 엮였어요. 좀 줄여놨다. 그러면은 소방본부장, 서장이 되겠지만 아무것도 안 써 있죠. 그런 상태에다가 뭐 사용 폐사나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입니다. 이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근간이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시장, 군수나 시도지사나 소방대장은 좀 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활동구역 관련된 거고요. 시도지사는 손실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집행과 관련된 어떤 근본적으로 돈이 나가야 되는 것들. 시장, 군수는요. 소방관계법규에서는요. 이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시장하고 군수는 기초자치단체장이죠.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 예컨대 만약에 이 8번 문제에서 요렇게 써놓고 요걸 찾아라 해도 답인 거고요. 요렇게만 해도 답인 거고요. 요렇게만 해도 답인 거고요. 뭐 요렇게 두 개를 주고 한 분만 써 있어도 답인 거예요. 이거는 좀 이제 어렵게 나올 때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세 분 중에 한 분을 찾아라기 때문에 세 분 중에 한 분만 들어가 있으면 답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장 평탄하게 전체를 다 써 주셨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명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님이 근간이고요. 세 분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틀린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에서 그렇게까지 해서 조금 더 문제가 디테일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또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바닥 면적의 합계는 600제곱미터 이상이다. 1번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2번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3번 노유자시설, 4번 숙박이 가능한 시설. 여기서는 지금 의료시설 중에서는요. 그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요. 스프링클러를 설치가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짐작을 하시겠지만 자, 정신병원이라는 정신의료기관하고 병원은 좀 달라요. 물론 두 개 다 병상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정신병원은 쇠창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는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지 않게 돼 있겠죠. 그래서 방화 댐퍼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는 거지 트렌처라든가. 여기는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요. 스프링클러 설치가 제외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치 기간은요.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그 다음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입니다. 단 정신병원이 제외가 되는 거고요. 노유자시설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또 병원과 의원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요. 병원은 병상이 있는 것들이고 의원은 병상이 없는 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단위의 병원들. 그래서 그것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부하실 때 특정 소방 대상물 공부하실 때 구분 좀 정확하게 하시는 습관 항상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요. 5개 소화전입니다. 5개 소화전을 설치할 경우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자 수평거리는요. 자 수평거리라는 건 그냥 직선으로 내가 바라봤을 때의 거리입니다. 이거는 자 바로 앞에 있다 하더라도 길이 없으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럼 돌아가는 거리가 아니라 그냥 수평거리만 따집니다. 왜냐하면 불은 길을 따라 돌아가지 않죠. 그냥 수평으로 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5m 이하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인 경우에는 5m가 아니고요. 6m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번이 지금 틀린 예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케이스고요. 자, 2번 볼게요. 각각의 건물이 다른 건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2층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하인 경우에는요. 연소가의 우려가 있는 구조로 봅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3번 계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해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것도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 기준에 해당한다. 4번 건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 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1번이 기준이 좀 틀렸죠. 6m 이하인데 5m 이하로 잘못 표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된다. 틀린 얘기는 여기서 1번만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소방기본법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2급 상황에서 구조 9급 업무를 구조 9급 활동을 하는 소방대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관계법규 그 사법을 공부하실 때 항상 목적과 용어의 정의는 무조건 달달달달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어는 시험에 워낙에 많이 나오는 분야예요. 자, 그랬을 때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방대 범주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3명밖에 없습니다. 3명인데 첫 번째가 소방공무원, 두 번째가 의무소방원. 이 의무소방원은요, 군복무 대체하고 계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의용소방대원.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에서 좀 안정적이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상근직으로 계시는 분들을 얘기하죠. 그랬을 때 청원소방원이라는 건 뭐 있지도 않을 뿐더러요. 굳이 따지면 뭐 자체 소방대 정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분들도 소방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소방대의 범주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민간 소방 조직 중에 하나고요. 자,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3명만 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소방기본법에서 정의되어 있는 소방대의 구성원이다.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특히 용어의 정의에서 워낙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분야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무조건 외우세요.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이것도 소방기본법에서 정의되어 있는 화재 경계지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 13조에 있는 화재 경계지구와 19조에 있는 사전통지 19조 2항이죠. 사전통지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두 개를 비교해서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특히 1번부터 5번까지는 같이 가다가 6번부터 내용이 갈라져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고요. 각각 지문도 꼼꼼하게 정확하게. 이 법률은요, 특히 말이 하나가 바뀌면은 답이 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법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 돼요. 자, 그걸 개념으로 놓고 보시면요. 12번. 시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자, 화재 경구 지정권자 시도지사 맞고요. 그 다음에 어느 경우에 지정하느냐 하면은, 자,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클 만한 것. 그게 여러분들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면은 소방관들이 불 꺼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운항 중인 배라든가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은 대상물 안에 안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더 엄하게 규정한 그것들 중에서 조금 특별하게 규정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만 개별로 놓고 봤을 때 그거를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개념으로 묶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을 권역이나 블록 단위로 좀 큰 단위로 묶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게 화재 경계 지구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화재 경계 지구의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은 화재 경계 지구 대상 지역은 별도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1번 시장 지역 맞는 표현이죠. 2번 공장 창고가 있는 지역. 자, 언뜻 들으면 맞는데요. 공장 창고가 있는 지역이 무조건 화재 경계 지구가 아니고요. 공장이나 창고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 지정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딸랑 한 동만 있는데 거기를 화재 경계지구로. 경계지구는요, 한 동이 아니라 그랬으면 분명히 어떤
블럭이나 권역이나 어떤 그런 단위로 묶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고가 있는 지역이 아닌 창고 밀집 지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도 나오지만 자,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조 건물이 있는 지역 이러면 이것도 틀린 말이 되겠죠. 밀집한 지역이 맞는 표현입니다. 4번 소방시설이나 용수시설이나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이거는 화재 경계지구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푸실 때 서두에도 얘기했었습니다. 19조 2항에 나오는 사전 통지 지역 안에는요. 여기까지 대동소이하게 가다가 이게 갈라집니다. 산업단지라든가 용수시설이라든가 소방시설이라든가 출동로가 없는 지역. 그래서 13조와 19조를 잘 비교해서 외우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13번 문제로 넘어가시면요. 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되는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종합상황실 보고사항. 자, 특정한 어떤 화재는 소방서 종합상황실에서 소방본부 종합상황실로,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소방청 종합상황실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일단 화재가 크거나 중요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게 법규에서 나오는 거고 개론에서는 외우실 때 소방서장이 소방본부장한테 본부장이 본부장이 청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가지고서 대형화재, 중요화재, 특수화재로 나눠놨습니다. 그것도 구분해서 외우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번 다중이용업소 화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발생. 이거는 종합상황실에서 보고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는요. 다중이용업소라는 게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2번 가스 및 화약류 폭발에 의한 화재. 이건 굳이 따지면 아주 그 화재 성상이 특수한 거겠죠. 3번 사망자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도 보고 사항입니다. 4번 철도 차량이나 항구에 메어든 톤수가 1000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자, 여기서는 항구에 메어든 톤수가 500톤이 아니라요. 총 1000톤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이것도 종합상황실 보고사항하고요. 이 법규에 나오는 것과 개론에 나오는 거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습관이 좀 드시면요. 구분점이 좀 쉬워져요. 그래야 문제에서 안 틀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14번 문제 볼게요. 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소방 대상물이라. 좀 전 문제에서 풀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소방 대상물은 어쨌건 소방관이 출동해서 불을 꺼야 되는 것들이 소방 대상물이에요. 기본적으로. 건축물, 소방관이 출동하죠. 차량 출동하죠. 항공기는 단 조건이 있어요. 땅에 있는 건조 구조물이나 땅에 있을 때만이에요. 다음 선박. 그렇기 때문에 요게 지금 이 항공기가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항공기는 땅에서 인공 구조물이 된다든가 할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사실 이거 조금 더 세련되게 내려면 뭐 항공기인데 운항 중인 항공이라든가 날아다니는 항공기라든가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항공기 자체도 또 원래 항공기는 땅에서 인공 구조물로서 뭔가 정비를 받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5급 부분이 틀린 거고요. 자, 선박은 해당이 되는데 자, 가로 열고 써놨습니다. 선박법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자, 항구에 메어든 선박만, 즉 운항 중인 선박은 왜 소방청의 관할이 아니냐, 소방의 관할이 아니냐면 바다에 떠서 운항 중인 선박은요 해양경찰청 관할이에요. 소방이 출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소방 대상물에서 빠지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개론에서 물론 공부 충실히 하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긴급구조기관이라고 해서 긴급구조는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해양사고의 경우는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이렇게 6개로 나누는 이유가 관할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항공기를 빼고 나머지 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선박건조 구조물이나 산림이나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이게 소방 대상물이어야 되고 여기서는 항공기가 빠져야 됩니다. 특히 항공기는 여기 아무것도 안 써놨잖아요. 땅에 있는 항공기지 날아다니는 항공기지. 땅에 있는 항공기였다면 땅에서 뭐 주유를 한다든가 수리를 받고 있다든가 정비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항공기는 대상물이 맞지만 날아다니고 있는 도중에는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불을 끌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2번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줄여서 보통은 시도라고 얘기하죠. 광역시를 얘기합니다. 시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본부장이라고 한다. 맞는 표현이죠. 다음 소방대를 물어봤습니다.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 화재 재난재 그 밖의 위급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조직체를 말하고 소방대 안에 들어가는 3명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3명만 들어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소방대장이 나옵니다. 소방대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 등이 됩니다. 특히 소방청장님 같은 경우는 소방대장이 되지 않습니다. 소방대장은 현장지휘자예요. 소방청장이 나가서 직접 지휘하거나 이런 케이스 없습니다. 별로. 자, 본부장 또는 서장 등. 이 등이 붙는 이유는요. 모든 화재에 본부장이나 서장이 나가지는 않죠. 출동팀장이 대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없으면 그 출동하신 분들 중에 최고 선임자가 대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모두 소방대장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번에 이 항공기 부분이 항공기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날아다니는 건지 지상의 건조물인 건지를 구조물인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1번은 틀린 얘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15번 문제를 보시면요.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장비, 소방력 등에 관한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1번은 각 법령. 특히 이거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이 대통령령으로 정리되는 거. 자, 총리령이 이 소방관계법규에서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항상 문제시가 되는 건 대통령령하고요. 행정안전부령인데 통상적으로 자 무언가 소방만 기준이 된다 그러면 행정안전부령이 되는 거고요. 소방 외에 다른 기관과 다른 기관과 혹은 다른 법률과 상충이 돼야 되는 것들이 들어간다. 그래야 대통령령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자, 업무에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장비에 관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건 소방만 거의 관련된 거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령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16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제6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이 아닌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지정수량은 여러분들 무조건 철저하게 외우셔야 되고요. 지정수량을 외우실 때 자 기준이 있다 그랬으면 첫 번째부터 보시면 이게 각 성분부터 무조건 외우셔야 돼. 기본 근간. 그리고 요거 지금 제가 써드리는 건 위험도 순위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1류 위험물은요. 산화성 고체가 됩니다. 자, 이거는 자기는 직접 타지 않지만 조연성 혹은 지연성 물질로서 산소를 공급해서 위험물을 더 잘 타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 그 물질들이죠. 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예요. 이 두 개의 특징은 조연성 물질이다라는 거고요. 그럼 1류, 6류를 빼놓은 2류부터 5류까지의 위험물들은요. 전부 다 일단 가연성 물질입니다. 지들이 직접 타는 것들이에요. 2류 위험물은 가연성, 직접 타죠. 가연성 고체가 돼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석유나 유류 제품들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3류 위험물, 이쪽으로 갈수록 더 위험해진다 그랬습니다. 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 물질이거나요. 자연발화의 대표적인 예시는 기본적으로 자연발화 하면은 여러분들 황린을 생각하시라 그랬습니다. 혹은 금수성. 물과 만나서 격렬하게 반응해서 불이 나는 것들을 얘기한다. 그리고 오류 위험물 하면 자기 반응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본인이 산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에 의해서 산소를 공급받지 않아도 불이 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폭탄에도 많이 쓰이는 물질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것도 외우실 때 여러분들 주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일단은 불을 끌 때는 물을 뿌리는 걸 맨 처음에 생각하기 때문에 주수로 불을 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인류 중에서도 주수로의 방법으로 물을 끌 수 있는 거 없는 거. 자, 사료 같은 경우는 주수가 안 되겠죠. 그리고 육류도 원칙적으로는 주수가 금지돼요. 다만 초기에만 다량의 물로 어떤 희석시키는 정도만 가능해요. 특히 이거 외우실 때 포인트는 각각 지정 그 수량에 따른 물질들에서 다 외우신 것도 중요하고요. 각 물질의 특성들을 외우실 때는요. 가장 포인트가 물을 뿌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금수성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물을 뿌리면 안 되겠죠. 삼류도. 근데 그 중에서 자연발화성 물질인 황린은 또 물을 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들인가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암기를 하시고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지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요. 그리고 쉽게 외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16번 다시 보시면은 육류 위험물의 일반적 성질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물질 분해에 의해서 산소를 발생하는 산화성, 좀 전에 얘기했었습니다. 본인이 산소를 발생시켜서 공급하는 산화성 액체이며, 자, 본인 자체는 조연성 물질입니다. 그 얘기는 타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불연성 물질이다. 맞는 표현이에요. 2번 과산화수소를 제외하고 강산의 액체로 모두 산소를 함유하고 있으면 물보다 가볍다. 자, 모두 그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까지 맞고요. 이게 가볍다가 아니라 물보다 무겁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육류는 모두 산소를 함유하고 있고요. 물보다 무겁다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두 강산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과산화수소는 알코올, 에테르류에는 녹으나 벤젠, 석유류에는 녹지, 즉 용해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죠. 4번 증기는 유독하며 피부와 접촉하면 점막을 부식시키는 특징을 보인다. 점막하면은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우리 눈동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막 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물보다 일단 육류위험물은요 모두 산소를 함유하고 있고요. 물보다 무겁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다음 1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7번 문제는요. 자, 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그럼 일단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같이 해야 돼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1차의 사용정지 30일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했을 때. 자, 그랬을 때 이거는 1차 위반 시에는 30일이 아니라 15일 사용정지가 되고요. 2번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케이스나요. 그 다음에 3번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는요. 15일 사용정지입니다. 1차 위반 시에는요. 그럼 4번처럼 수리 개조 또는 이전 명령을 위반을 했을 때 1차에 바로 30일의 영업정지, 30일의 사용정지 처분을 내려진다라는 건 여기서는 4번이고 1, 2, 3번은요 15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18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요. 옥내 저장소에 화재 발생 시 소화가 곤란할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소화 난이 등급 1. 소화 난이 등급은 1부터 3까지 나눠지죠. 이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그 별표 부분 양이 좀 많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죠. 소화 설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정 수량의 150배 이상인 거. 그리고 연면적은
150제곱미터를, 이거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처마의 높이는 5m 이상인 단층 건물, 5m가 아니라 6m인 단층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에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일 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번에서는요, 처마 높이가 5m가 아닌 6m 이내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9번은요, 주유취급소입니다. 주유취급소하면 여러분들 주유소를 일단 떠올리시면 돼요. 고정 주유기나 급유기가 설치된 곳들이 주유취급소인데요.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탱크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고정 주유 설비 또는 고정 급유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간이 탱크는 3기 이하여야 된다. 2번, 자동차 등을 점검, 정비하는 작업 등에서 사용하는 폐유, 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을 처리하는 탱크는 2000리터 이하여야 한다. 3번,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 주유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 탱크, 고정 급유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 탱크는 5만 리터 이하이다. 자, 다음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 탱크는요, 2만 리터가 아니라 10,000리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4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다음 20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20번 문제는요, 안전관리자, 탱크 시험자, 위험물 운송자 등이 받아야 되는 안전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안전관리자, 시험 탱크자, 위험물 운송자는 기본적으로 특별권력관계 행정규칙으로 규율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 권력관계인 외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법규명령에 의해서 규율을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시고요. 1번, 안전관리 교육 대상자는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자체는 청장이, 이런 교육과 훈련, 여러분 또 이거 외우실 때 포인트가요. 교육과 훈련이다 그러면 최소한 시도지사 이런 분들은 안 들어가요. 소방청장이나 본부장, 서장, 어떤 소방과 관련되신 분들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육이 뭐냐,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청장만 들어갈 때가 있고, 본부장, 서장만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1번은. 2번,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 된다. 자, 관계인이라고 하면 소방 대상물의 소유관리 점유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소유관리 점유자는 단순하게 건물주이거나요, 아니면은 관리자이거나 아니면은 임차인, 점유자를 얘기하는 건데, 자, 제조소 등의 관계인 소유관리 점유자들은요,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겠죠. 3번,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할 때는 그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교육받는 사람들의 자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사가 끼어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고요. 4번, 교육의 과정 및 기간,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요, 본부장 또는 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거는 본부장 또는 서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 외부자들을 관리를 해야, 일반 관력 관계에 있는 분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본부장, 서장급으로 뭐 이게 뭐 소방청장만 돼도 이거에 대해서 정하는 게 안 됩니다. 이거는 행정 안전부령에 의해서 시행자가 소방청장이나 혹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시행자 역할은 할 수 있는데, 정하는 건 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실전 동영 모의고사 지금 5회분을 다 같이 풀어보셨고요. 여기서 제가 뭐 중요하다라고 얘기해드리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양이 좀 많더라도 어쨌건 시험을 잘 보시려면 그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뭐 암기를 빼놓고서 우리가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본 암기가 돼 계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본 암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답을 찾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암기하실 때 이런 기준으로 분류가 됐구나라고 해서 좀 암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